짠한국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CNN이 20년간 숨긴 영상이 있습니다. 2005년, 한 미국 경제학자가 한국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 CNN 본사는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을 너무 치켜 세웠다. 선전물처럼 보인다. 하지만 2025년 3월, 이 영상이 드디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한국 시니어 세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상 속 70대 기업인은 말했습니다. 이 나라의 기초공사는 정치가 아니라 아버지들의 등으로 지어졌다. 섭씨 50도 사막, 하루 16시간 노동, 천막에 붙인 가족사진 한 장으로 버틴 시간들, 그리고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 CNN도 결국 무릎 꿇은 대한민국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감동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얘야,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버틴 것이 아니다. 나라가 살아야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다고 믿었다. 포기하지 마라. 너희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 시절, 당신의 허리는 어디에서 이렇게 휘었습니까?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래도 똑같이 버티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짠한국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스미스입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30년 넘게 국제경제학을 가르쳐온 교수죠.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께 한 가지 고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앞에 놓인 이 낡은 필름통을 보시나요? 20년 전, 제가 한국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방송된 적이 없었습니다. CNN 창고 깊숙한 곳에 묻혀 있었죠. 왜냐고요? 2005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3개월간 한국에 머물며 그들의 경제 기적을 연구했고, 그 결과물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CNN 본사에 제출했습니다. 편집실에서 처음 상영했을 때, 저는 이게 제작자 인생 최고의 작품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회의실을 나온 간부들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 한국을 치켜 세웠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담은 건 팩트였거든요. 데이터였고, 숫자였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제 지표는 맞다. 그건 인정한다. 하지만 이 감정적인 톤, 이 극적인 스토리텔링은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선전물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항변했죠. 제가 각색한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담았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이 CNN이 한국 정부한테 돈 받았나 의심할 거라는 게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방송 불가. 그 두 단어가 제 20년을 지배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필름통을 다시 열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제 감정에 휘둘려 객관성을 잃은 건 아닐까 자책했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은 계속 증명해 나갔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그리고 전 세계를 사로잡은 문화까지. CNN이 선전물이라고 거부했던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건 과장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진실이었다는 것을요. 작년 겨울, 은퇴를 앞두고 저는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67세의 나이로 다시 CNN 본사를 찾아갔죠. 새로운 간부들 앞에서 20년 묵은 필름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들은 화면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치켜 세운 게 아닙니다. 이건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 이야기가 세상에 나옵니다. 20년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2005년 10월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저는 그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김성우 회장이라는 70대 후반의 노신사였죠. 사무실 벽에는 포항제철소의 거대한 사진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낡은 가족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저는 준비해온 질문지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수출 전략, 정부 정책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김 회장은 제 질문지를 보더니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셨던데요. 한국의 기적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교수님,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그분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나라가 가난하다는 말을 입에 올릴 틈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가난 그 자체였다고요. 195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70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못 사는 수준이었죠. 전쟁이 끝난 뒤 이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공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은 더더욱 없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일했습니다. 공장이 생기면 들어갔고 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매달렸고 나라에 돈 벌 곳이 없으면 사람을 수출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수출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싶었거든요. 김 회장은 서랍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천막들이 늘어서 있고 그 앞에서 헬멧을 쓴 젊은이들이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1973년 저는 26살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죠. 중동 건설 현장이었어요. 김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곳의 기온은 한낮에 섭씨 50도를 넘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온 기술자들도 낮에는 일을 안 하던 곳이었죠. 하지만 한국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쏟아붓고 해가 지면 천막으로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저는 제 노트북을 열어 준비해온 경제 지표를 보여드렸습니다. 1960년 한국의 GDP는 100억 달러였습니다. 1980년에는 6,800억 달러가 됐고 2000년에는 5,600억 달러에 달했죠. 20년 만에 68배 성장한 겁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이런 속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수님, 그 숫자들 뒤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김 회장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죠. 지금 교수님이 서 계신 이 건물, 이 바닥은 누군가의 무릎과 폐 위에 세워진 겁니다. 우리는 복지국가를 만든 게 아닙니다. 버티는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자란 겁니다. 그리고 김 회장은 또 다른 사진을 꺼내셨습니다. 천막 안침상 옆벽에 테이프로 붙어 있는 작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퇴근하고 천막에 들어오면 저는 이 사진을 봤습니다. 제 아들이 5살 때 사진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들만 본 게 아닙니다. 손주를 봤어요. 아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너희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김 회장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이 녀석만큼은 나처럼 안 살게 해야지. 그 마음 하나로 허리 펴질 날 없이 일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펜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메모가 필요 없었거든요. 제가 찾던 답이 바로 여기 있었으니까요. 인터뷰가 2시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 회장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렸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는 민주화 운동도 있었지 않느냐고요.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적 격변도 컸을 텐데 그 시절은 어땠는지 여쭤봤습니다. 김 회장은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죠. 교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곳이죠. 하지만 우리 때는 달랐습니다. 말 없는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입을 다물고 눈을 내리고 고개를 숙이고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비겁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불려간 친구가 돌아오지 않던 날도 있었고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당부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하셨어요. 젊은 친구들은 지금 자유롭게 비판하고 목소리를 냅니다. 그게 세상이 저절로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두려움을 삼켰기 때문이에요. 김 회장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자유가 얼마나 큰 희생 위에 서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이 한 일은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둔 것만은 분명했죠. 저는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즘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기사를 봤는데 청년 실업률도 높고 사회적 불안도 크다고 들었다고요. 그런데 왜 이 인터뷰에 응하셨냐고 물었습니다. 김 회장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교수님, 저는 영웅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라가 무너지면 집도, 가족도, 너희들의 미래도 없어진다는 걸 알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버텼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이 다시 말씀하셨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힘들다는 거 압니다. 저희 때보다 더 복잡한 세상이죠. 취업도 힘들고, 집도 비싸고, 미래도 불안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포기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를 막으려는 겁니다. 한국은 가난도 겪었고, 전쟁도 겪었고, 엄청난 경제 성장을 겪은 나라입니다.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죠. 그러니 지금 힘들어도 주저앉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는 녹음기를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학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날 울었습니다. 그분은 인터뷰가 아니라 유언을 남기고 계셨던 겁니다. 3개월 후, 저는 편집된 영상을 들고 CNN 본사 회의실에 섰습니다. 간부 5명이 앉아 있었죠. 상영이 끝나자 한 간부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 한국을 치켜 세웠어요. 저는 항변했습니다. 경제 데이터는 맞지 않냐고. 제가 팩트만 담았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팩트가 아닙니다. 문제는 너무 극적이라는 겁니다. 가난 그 자체였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얼굴을 떠올렸다. 포기하지 말라. 이게 정말 객관적인 다큐입니까?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선전물처럼 보입니다. 또 다른 간부가 말했습니다. 시청자들이 CNN이 한국 정부한테 돈 받았나 의심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방송 불가입니다. 그날 저는 필름통을 들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선반 맨 끝에 그걸 밀어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내 감정에 휘둘려 객관성을 잃은 건 아닐까 하고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2005년 그날 이후 저는 필름통을 다시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열어볼 용기가 없었죠. 밤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그 떨리는 목소리가요. 하지만 동시에 CNN 간부들의 말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무 치켜 세웠다는, 선전물처럼 보인다는 그 말이요. 저는 제 자신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내가 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잃은 건 아닐까? 감정에 휘둘려 과장한 건 아닐까 하고요. 밤새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고 녹음 파일을 재생하고 인터뷰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제가 본 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제 편견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계속 증명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2007년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2009년에는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대 조선사가 됐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제 연구실 책상 위로 한국 관련 뉴스가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2012년 싸이라는 가수의 노래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제 손주들이 그 춤을 따라 추는 걸 보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대중문화가 미국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2018년에는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2020년에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죠. 매번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CNN이 거부했던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제가 본 것은 과장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진실이었다는 거요. 2015년 저는 60세가 됐습니다. 대학에서 정년을 준비하던 시기였죠. 어느 날 제 연구실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2005년 한국 출장 당시 적었던 메모들이었어요. 김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문장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잘 살려고 버틴 게 아니다. 나라가 살아야 자식이 산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20년 전에는 이게 감정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던 메시지였죠.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혼란에 빠졌지만 한국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 빠른 백신 접종, 효율적인 방역 조치. 외국 언론들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K방역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본 것은 단순히 경제 성장이 아니었다는 거요. 그건 시스템이었고, 문화였고, 정신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그리고 함께 극복하는 힘이었죠. 2023년, 저는 66세가 됐습니다. 은퇴를 1년 앞둔 시점이었어요. 어느 겨울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를 넘었다고 했죠. 70달러에서 시작한 나라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해야겠다고요. 20년간 창고에 묻혀있던 그 진실을 세상에 내놓아야겠다고 말입니다. CNN이 거부했어도, 세상이 믿지 않았어도 한국은 스스로 증명했으니까요. 2024년 12월, 저는 67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대학 연구실을 정리하면서 30년 넘게 쌓아온 논문들과 자료들을 상자에 담았죠. 동료 교수들이 은퇴 기념 파티를 준비해주겠다고 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뿐이었습니다. 끝내지 못한 숙제 하나가 남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맨해튼의 CNN 본사 앞에 섰습니다. 20년 전 그 건물 앞에 섰을 때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손에는 그 낡은 필름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로비 접수처에서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용건으로 오셨냐고요. 저는 20년 전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다시 검토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해줬죠. 다행히 현재 다큐멘터리 부문을 맡고 있는 제니퍼 한센 국장이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제니퍼 국장이었죠. 그녀는 제 이력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국제경제학 교수시군요. 30년 경력이시고요. 그런데 20년 전 다큐멘터리를 다시 검토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요? 저는 필름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05년 한국 출장, 김성우 회장과의 인터뷰, 그리고 방송 불가 판정까지 전부 말씀드렸죠. 제니퍼 국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당시 간부들이 뭐라고 했죠? 한국을 너무 치켜 세웠다고 했습니다. 선전물처럼 보인다고요. 제니퍼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이면 그럴 수 있었겠네요. 당시만 해도 한국은 아시아의 여러 신흥 국가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한 번 봐도 될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필름을 프로젝터에 걸었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다시 회의실을 채웠죠. 가난 그 자체였다는 말, 사람을 수출했다는 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얼굴을 떠올렸다는 말, 그리고 마지막 포기하지 말라는 간절한 목소리까지요. 30분간의 상영이 끝났습니다. 제니퍼 국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 이건 치켜 세운 게 아닙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다시 거절당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달랐습니다. 이건 예언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분이 말씀하신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 지금 전 세계 청년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니퍼 국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20년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문화산업까지. 2005년에 선전물처럼 보였던 게 2024년에는 역사적 기록이 된 겁니다. 당시 간부들이 틀렸어요. 제니퍼 국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제 부모님이 1980년대에 이민 오셨거든요. 어릴 때 할머니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막에서 일했다고,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다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저는 그게 그냥 옛날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니 할머니 말씀이 전부 사실이었구나 싶네요. 그녀가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방송하겠습니다. 아니, 방송해야 합니다. 20년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나와야 하니까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도입부의 이 다큐가 왜 20년간 방송되지 못했는지 설명을 추가해 주시겠어요?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맥락이니까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20년간 제가 잘못 본 건가 의심하며 살았죠.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니퍼 국장이 악수를 청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할 건 저희가 해야죠. 이런 귀한 기록을 지켜주셔서요. 김 회장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01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90세였죠. 제니퍼 국장의 표정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럼 더욱 방송해야겠네요. 그분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2025년 1월 CNN 본사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20년 전 제작됐으나 방송되지 못했던 한국 다큐멘터리를 3월에 전 세계 동시 방송한다는 내용이었죠.
제목은 버텨낸 사람들의 나라로 정해졌습니다. 제니퍼 국장은 제게 전화를 걸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CNN 경영진이 이 다큐를 특별 프로그램으로 편성했다고요.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역사적 기록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20년 전 방송 거부 과정까지 솔직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실수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20년 전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그리고 그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 언론 전체의 문제였죠. 이번 방송이 그에 대한 반성의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제니퍼 국장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특히 CNN처럼 큰 언론사가 20년 전 판단 착오를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2월 들어 본격적인 편집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뉴욕 CNN 본사 편집실을 매일 드나들며 제니퍼 국장과 함께 작업했죠. 20년 전 원본 영상에 현재 시점의 내레이션과 자막을 추가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가장 고민했던 건 오프닝 멘트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시청자들이 이 다큐의 특별함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니퍼 국장과 저는 밤늦게까지 회의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솔직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2005년 촬영되었으나 한국을 너무 치켜세웠다는 이유로 방송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과장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것을. 이 문장을 완성하고 나서 저는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20년간 제 마음을 짓눌렀던 의심과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편집팀은 김 회장의 인터뷰 장면들을 세심하게 다듬었습니다. 특히 천막 속 가족사진 이야기 부분은 클로즈업을 추가해서 시청자들이 그분의 표정 변화를 자세히 볼 수 있게 했죠. 포기하지 말라고 하실 때 떨리던 목소리도 더 잘 들리도록 음향을 조정했습니다. 제니퍼 국장은 2005년 CNN 회의실 장면도 재현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간부들이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리던 순간을 배우들을 통해 재현한 거죠. 시청자들이 이 다큐가 얼마나 부당하게 거부당했는지 직접 볼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3월 첫째 주,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CNN 직원들과 언론인들, 그리고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죠. 상영이 끝나자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고는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 대사가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교수님, 20년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큐는 우리 세대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기다린 게 아닙니다. 한국이 증명할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방송 일주일 전부터 예고편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CNN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특히 한국 언론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20년 전 CNN이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큰 관심이 일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가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만든 나라, CNN 20년 만의 방송, 대한민국, 자부심 같은 단어들이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죠. 특히 시니어 세대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드디어 세계에 알려진다는 기대감이 컸던 거죠. 제니퍼 국장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조회수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이미 사전 관심도가 우리 다큐멘터리 역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김 회장님이 이 순간을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요. 20년 전 그분이 전하려 했던 메시지가 드디어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거니까요. 2025년 3월 15일 밤 9시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에 동시 방송됐습니다. CNN 본사 상황실에서 저는 제니퍼 국장과 함께 실시간 시청률을 지켜봤죠.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까지 전 세계 120개국에서 동시에 이 다큐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 반응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생이 올린 글이 눈에 띄었어요. 이게 20년 전 이야기라고요. CNN이 왜 이걸 묻어뒀죠? 말도 안 돼요. 영국의 경제학자는 로버트 교수가 맞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기적이 아니라 의지였어요. 우리 교과서에 실려야 할 내용입니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독일에서 온 반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70대 독일인이 올린 글이었죠. 저희 아버지도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들과 일했다고 하셨습니다. 섭씨 50도 사막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에 충격받았다고요.
이 다큐를 보고 나서야 그들이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는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뜨거운 반응은 역시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시간으로 오전 11시, 전국의 경로당과 노인회관에서는 단체 시청이 이뤄졌죠. 한국 CNN 지국에서 보내온 생중계 영상을 통해 저는 그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경로당, 70대와 80대 어르신들이 TV 앞에 모여 앉아 계셨습니다. 김 회장이 중동 사막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자 한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아니라 쿠웨이트였지만요.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CNN에서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다뤄주다니.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장면에서는 여러 어르신들이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우리가 손주들한테 맨날 포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애들이 잔소리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죠. 우리가 왜 그랬는지. 부산의 한 노인회관에서는 80대 할아버지가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CNN이 20년 전에 우리를 너무 치켜세웠다고 거부했다면서요? 천만에요. 치켜세운 게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 말에 회관에 모인 어르신들이 모두 박수를 치셨습니다. 대구에서는 75세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전화를 거셨다고 합니다. 야, 지금 당장 CNN 켜봐. 할아버지가 왜 맨날 열심히 살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지. 외국 사람들도 다 인정하잖아. 우리 세대가 대단했다는 거. 인터넷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60대 이상이 주로 활동하는 한 사이트에는 댓글이 폭주했어요. 외국이 인정 안 해줘도 우리는 해냈다. CNN도 결국 무릎 꿇었네. 역시 우리나라. 20년 묻혔다가 나온 진실. 눈물이 난다. 대한민국 만세. 젊은 세대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대 대학생이 올린 글이 수만 개의 공감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유언이었구나. 30대 직장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CNN이 20년간 묻어뒀다는 게 더 충격이에요. 우리 어른들 이야기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거였는데 너무 치켜세웠다고 거부당했다니요.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이 다큐 관련 단어들로 채워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나라. CNN 20년 만의 방송. 포기하지 마라. 대한민국 자부심. 역시 우리나라. 버텨낸 사람들. 김성우 회장. 로버트 스미스 교수. 단 하루 만에 조회수가 5천만을 넘어섰습니다. CNN 상황실에서 제니퍼 국장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거 우리 다큐 역사상 최고 기록이에요. 24시간 만에 전 세계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서울의 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렇게 드러나는 거니까요. 방송 다음 날, 저는 한국에서 온 이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김동연, 60세. 제목에는 간단히 감사합니다라고만 적혀 있었죠. 이메일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김성우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교수님께, 저는 김성우의 아들 김동연입니다. 어제 CNN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께서 교수님과 나누신 대화를 처음 들었어요. 아버지는 생전에 그 인터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어제 TV 앞에 앉아서 저는 60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고요. 일주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동연 씨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듯한 온화한 인상이었죠. 교수님,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늘 바쁘셨습니다. 주말에도 공장에 나가시고 퇴근하면 너무 피곤해서 말도 없으셨어요. 솔직히 저는 아버지가 저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동연 씨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다큐에서 봤던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중동 천막 벽에 붙어있던 5살짜리 아이의 사진. 이게 저예요. 아버지가 사우디에 가시기 전 찍은 사진이죠. 다큐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더군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너의 얼굴을 떠올렸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신 게 아니라 제 미래를, 제 아이들을, 그리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보고 계셨구나 하고요. 김동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에 제 아들이 대학 입시에 실패했습니다.
재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석 달 만에 포기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포기하지 말라고, 할아버지 세대는 더 힘들어도 버텼다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할아버지 세대 아니잖아요. 그때랑 지금은 다르다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다큐를 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건 잔소리가 아니라 유언이었다는 거요. 아니, 유언이 아니라 바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넘기신 거고, 제가 제 아들한테 넘겨야 하는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님께서 아버님을 이해하게 되셔서 다행입니다. 김 회장님은 20년 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웅이 아니라고, 그저 나라가 살아야 자식이 산다는 걸 알았을 뿐이라고요. 김동현 씨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아버지 말씀이 정말 세계에 영향을 미쳤나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이메일들이었죠. 일본의 한 대학생은 한국 세대의 희생정신을 배우고 싶다고 했고, 독일의 교수는 이 다큐를 경제학 교재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젊은이들이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에 용기를 얻었다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방송 일주일 후 CNN은 저를 다시 스튜디오로 불렀습니다. 마지막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죠. 앵커가 물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소감이 어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간 제가 잘못 본 건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증명해줬어요. 제가 본 건 과장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진실이었다는 거요. 앵커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성우 회장님께서 20년 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살려고 버틴 게 아니다. 나라가 살아야 자식이 산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한국 시니어분들께 전 세계가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영웅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당신들이 만든 나라는 영웅들의 나라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 남산타워 아래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 70달러에서 시작해 35,000달러까지 올라온 나라. 김 회장님이 천막에서 꿈꿨던 미래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동현 씨였습니다. 교수님, 제 아들이 재수학원 다시 등록했습니다. 다큐 보고 나서 할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포기 안 하겠다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바톤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와 함께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함께 만든 나라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요.